이 영상에서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일의 존엄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마입니다. 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이를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게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종종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을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인 동시에 문화입니다. 그것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방법이자 사회적 인정과 명망을 얻는 원천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을 통해 얻는 인정과 보상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부심과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세계화는 경제적 성장을 촉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뒤처진 이들은 경제적 피해를 겪으며 자신의 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일으킨 불평등이 왜 그토록 강력한 분노로 이어졌는지 설명됩니다.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번영하는 동안 경제적 공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사하는 일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의 눈에, 그리고 아마 스스로의 눈으로도 그들의 일은 더 이상 공동선에 대한 가치 있는 기여라고 비춰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어려움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요소를 넘어 삶의 질과 존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노동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은 구직 포기뿐만 아니라 다수가 삶 그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정신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학 졸업자의 사망률은 40%나 감소한 데 반해 비대졸자의 경우는 25%가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비대졸자는 대졸자보다 절망 끝에 죽음에 희생되는 경우가 3배나 많았습니다. 학력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단지 저학력자가 가난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물질적 빈곤보다 더한 뭔가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명예와 보상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박탈감과 더불어 문화적 소외가 노동계급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노동계급의 분노는 경제적 박탈감과 문화적 소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흑백 인종 분리는 사라지면서 가난한 백인들은 자신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로부터 느끼던 위안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계급 내에서 강한 불만과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백인 노동계급을 비난하며 명예와 인정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노동계급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노동계급의 불만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연대기를 집필한 엘리 러셀 혹실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를 탐구하며 경제적 박탈과 문화적 소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지원이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진보는 그들의 살림을 더 어렵게 했으며 소수 엘리트에게만 혜택을 주었고 다수의 하위 계층은 흑인, 여성, 이민자 등이 아메리칸 드림을 새치기 했다고 느끼며 분개했으며 이를 가능하게 만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분노했습니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분노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이들은 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며 노동계층의 권리와 대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분배적 정의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인정과 명망을 얻고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고 가치를 두는 일을 할 기회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에 따른 거의 모든 수익은 최상층에게 돌아갔으며 노동계급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또 GDP 증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은 생산보다 소비를 강조하여 생산자 정체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엘리트는 그것이 초래한 불평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의 존엄성에 끼친 악영향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정체성의 대조는 공동선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집합으로 보고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동선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공동선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이러한 소비자 중심적 공동선론을 기각하고 시민적 개념이라 불릴 만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공동선은 여러 선호를 합산하거나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람있고 번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선의 시민적 개념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로서 사회적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요구하며 기여하는 것의 진짜 가치는 급여액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여적 정의는 인간이 공동선을 위해 기여할 때 진정한 존엄성을 찾는 이론입니다. 기여적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이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통해 실현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여러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를 공동선에 기여하는 능력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여적 정의는 인간의 좋은 삶이나 최선의 인생 방식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미국 공화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헤겔에서 가톨릭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기여적 정의의 이론은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할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한 기여로부터 우리 동료 시민들의 존경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기여적 정의는 공동선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기여가 타인의 존중과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임을 강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정의한다. 이 전통에 따르면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의 존엄성 문제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일의 존엄성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시장 주도적 사회에서의 도전과 민주적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일의 존엄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와 관련되며 각각의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존중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비단 경제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자기 실현이 연결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적 사회에서 물질적 성공을 도덕적 자격의 증표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려면 논쟁을 통해 우리가 공동선에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시장의 잘못된 낙인에 대해 반성하며 민주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은 논란을 포함하지만 일의 존엄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시장의 신앙과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져든 탓에 양극화된 정치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열린 어젠다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로 더 나은 교육을 주장하지만 이는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열린 어젠다의 지지자들은 교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의 경제 구조가 이들에 대한 기회를 제한합니다. 경제가 평균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 또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경제가 더 이상 평균 노동자를 위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탈바꿈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스는 다수가 뒤떨어졌다고 여겨질 때 열린 어젠다는 민주주의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며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위험을 인용하며 문제는 열린 어젠다가 실패할 경우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금융화는 경제구조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선에 대한 기여에 대해 큰 질문을 던집니다. 1984년 경제의 금융화가 막 시작될 무렵 제임스 토비는 금융시장의 카지노적인 성격에 대해 경고하며 그런 금융활동은 사회적 생산성과 무관하게 높은 사적 수익을 창출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도덕 및 정치적으로 그것은 시장이 금융업계에 주는 막대한 보상과 그것이 실제 공동선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것 사이에 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금융업체들의 수익은 사회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투기 활동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기 활동을 하면서도 명성을 누리는 것은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의 구분은 기여적 정의론의 핵심으로 실물 경제의 기여자와 단순한 수익자 간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투자가는 종종 일자리를 만드는 자로 묘사되며 낮은 세율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져가는 자는 납세액보다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투자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자로
낮은 세율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라이언은 복지국가를 비판하며 만드는 자는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사람으로 가져가는 자는 납세액보다 정부에서 받는 액수가 많은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CNN 위 가져가는 자는 실물 경제의 기여가 전혀 없는 금융업계 종사자들로 분석합니다. 라이언에 만드는 자는 소득에 비해 최소한의 세금만 내며 경제의 파이를 과도하게 차지한 자들이라고 풀이하며 진짜 만드는 자는 실물 경제에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과 이런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 보았습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에 대한 논쟁은 결국 어떤 경제 역할이 명예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기여적 정의론으로 귀착됩니다.